현관 바닥엔 피가 검게 말라붙어 있고 가구조차 그대로 방치된 빈집. 이 집의 월세를 한 남자는 무려 26년 동안 매달 냈습니다. 아내가 살해된 뒤 남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났지만 매달 집세를 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 집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69세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11월 13일) 일본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 32살의 주부다카바 나미코는 2살 된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 사토루는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집을 찾아온 이웃이 현관 안쪽에 쓰러져 있는 나미코를 발견했습니다. 나미코는 목을 비롯한 여러 곳을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번져 있었고 그 곁에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나미코를 공격한 뒤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현관문이 부서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안을 뒤진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훔치려 한 범행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나미코가 있는 집을 직접 찾아왔고 현관 부근에서 그녀를 공격한 뒤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것과 다른 혈흔, 약 24cm 크기의 신발 자국, 그리고 현관에서 서로 엉켜있던 발자국. 범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B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 수사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의 피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훗날 야스오쿠 구미코는 나미코를 공격하던 중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피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까지 현장에 남기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곧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뒤져도 그 피해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나미코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동창을 찾아갔고 과거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미코 씨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최근 낯선 사람과 다툰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의심할 만한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주변에는 지금처럼 곳곳을 촬영하는 방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손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추적했고 수천 명을 상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확인한 사람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사람과 실제 용의자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미코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미코가 아니라 남편 사토루의 과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그 이름이 쉽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토루는 2살배기 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난 집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방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월세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루는 거절했습니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치우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단서까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방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벽과 바닥은 낡아갔고 현관에 남은 피는 마르면서 검게 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건물 밖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방 안의 시간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사토루가 낸 월세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2188만 엔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빈집의 월세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마지막 가능성을 매달 돈을 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수사에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던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관련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사건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사토루는 다른 범죄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일본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범인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핏자국은 남아있었지만 비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DNA는 범인의 이름을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용의자의 DNA와 대조해야만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심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환점은 2024년 무렵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기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주로 나미코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했습니다. 새 수사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미코뿐 아니라 남편 사토루의 오래된 인간관계까지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은 사토루에게 학창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오래된 수사 기록밖에 있던 이름들이 하나씩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야스우쿠 구미코였습니다. 야스우쿠는 사토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식 테니스부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당시 야스우쿠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토루에게 편지를 보내고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사토루에게 호감을 표현했던 겁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5개월 전 테니스부 모임에서 오랜만에 다시 마주쳤습니다. 약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사토루에게 그 만남은 짧은 근황을 나눈 동창회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 아내가 살해됐을 때도 야스후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스후쿠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5년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여러 차례 불러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DNA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야스후쿠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8월부터 시작된 확인 작업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야스후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DNA 제출에 응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야스후쿠의 DNA를 비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현관에 남아 범인의 이름을 기다려온 피였습니다. 10월 30일 야스후쿠는 혼자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사토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 밤 체포합니다. 사토루가 물었습니다.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경찰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루는 자신의 오래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까? 경찰은 다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식 테니스부였습니까? 그 질문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토루는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야스후쿠입니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한때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던 동창이었습니다. 경찰 앞에 나타난 그녀는 사건 당시보다 26살이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야스후쿠는 체포 직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매일 불안했고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조사에 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동기는 여전히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스후쿠는 학창시절 사토루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모임에서 사토루가 여성과 육아에 관해 한 말을 듣고 불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토루에게 육아의 어려움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토루는 반박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야스후쿠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의 호감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인지, 동창회에서 나눈 어떤 대화가 감정을 폭발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된 답은 없었습니다. 체포 다음 날, 야스후쿠는 경찰과 함께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토루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열쇠로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용의자의 신분이 된 야스후쿠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1999년 11월의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바닥, 멈춰버린 생활의 흔적, 그리고 현관에 남은 검게 마른 피. 야스후쿠가 그 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존된 현장을 통해 당시의 움직임과 범행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그날의 형태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스후쿠는 정신감정을 거친 뒤 2026년 3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직 법원에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녀를 부를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은 확정된 범인이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혈흔의 DNA가 야스후쿠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사토루가 보존한 방은 결국 사건을 다시 움직이는 중요한 현장이 됐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 매달 월세를 내며 남편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방, 그곳에 남은 핏자국은 마침내 그날 집에 들어왔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야스후쿠 구미코는 왜 거의 알지도 못했던 나미코의 집을 찾아가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곳에서 그녀를 살해한 걸까요? 핏자국은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흘러야 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됩니다. 구독하고 다음 기록을 기다려 주십시오.